67세인 정혜라는 충청도의 작은 읍내에서 서점 겸 재본소를 운영하며 혼자 살아왔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낡은 책장에서 풍기는 종이 냄새, 마루판에 새겨진 세월의 무늬, 그리고 현관 앞에 남아있는 손자의 키를 재던 흔적들. 추석을 앞두고 그녀는 오랜만에 아들 윤호와 며느리 세빈이 온다는 소식에 마음이 들떴다. 몇 년 만의 만남이었다. 혜라는 며칠 전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준비했다. 서점의 먼지를 털고 오래된 책들을 정리하며 그녀는 마치 새신랑을 맞는 신부처럼 설렜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윤호는 여전히 공손했다. 하지만 옆에 세빈은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혜라는 반가움에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고, 우리 윤호. 많이 컸구나. 살도 좀 빠진 것 같은데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그러나 세빈은 집안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이 집 너무 오래됐네요. 곰팡이 냄새도 나고요. 혜라는 속으로 상처를 받았지만 꾹 참았다. 평생 정들어 살던 집이 며느리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보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살던 집인데 추억이 많잖아. 세빈은 코웃음을 쳤다. 요즘 누가 이런 낡은 집에서 살아요?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에요? 곧 차례상 준비를 하려 했는데 세빈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제는 이런 형식적인 의례 필요 없지 않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호텔에서 해결해요. 윤호는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혜라는 당황스러웠다. 조상을 모시는 일이 형식적인 의례라니. 하지만 아들, 가족의 비위를 맞추고 싶어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그럼 간단하게라도 해보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좋아하실 거야. 그날 저녁, 혜라는 오랜 정성으로 만든 음식을 내놓았다. 아들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갈비찜, 손으로 빚은 만두, 고등어 조림까지. 하지만 세빈은 젓가락질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 요즘은 기름진 음식은 건강에 안 좋아요.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요. 혜란의 마음속에 차가운 균열이 시작됐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게 느껴졌다. 윤호마저 어머니 음식 대신 세빈이 가져온 샐러드만 먹고 있었다. 윤호야, 엄마가 만든 갈비찜 좀 먹어봐.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아하던. 엄마, 이제는 건강 생각해야죠. 세빈이 말이 맞아요. 혜라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밤늦게 설거지를 하면서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애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다음 날 아침, 세빈은 일찍 일어나 집 안곳곳을 살펴보고 다녔다. 어머니, 이 책들은 언제 정리하실 거예요? 너무 많아서 집이 좁아 보여요. 아, 그건 서점 물건들이야. 손님들이 가져가시는 거고. 요즘 누가 종이책을 사요? 다 전자책 보는데. 현실을 좀 받아들이셔야죠. 혜라는 할 말을 잃었다. 책은 그녀의 생업이자 삶의 전부였다. 하지만 며느리 눈에는 그저 쓰레기로 보이는 모양이었다. 윤호와 세빈은 하루 만에 서울로 돌아갔다. 배웅하며 혜라는 말했다. 다음에는 좀 더 오래 있다 가면 안 될까? 세빈은 시계를 보며 답했다. 바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도 혼자 계시는 게 편하시잖아요.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혜라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며칠 뒤 윤호와 세빈이 예고 없이 다시 집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표정이 사뭇 진지했다. 엄마, 우리가 심각하게 이야기할 게 있어요. 혜라는 차를 준비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세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너무 위험해요. 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시려고요? 윤호도 거들었다. 맞아요, 엄마. 이 동네는 병원도 멀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그들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다. 깔끔하고 안전한 곳이라며 같은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다고 설득했다. 헤라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해? 서점도 있고. 아직 힘도 멀쩡한데. 엄마, 요즘 많이 깜빡깜빡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가스 끄는 걸 잊으셨다고 하시고. 그건 한 번 실수한 거잖아. 세빈은 부드러운 미소로 덧붙였다. 그리고 만약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통장이나 집 문서 같은 건 미리 정리해 두셔야 안전하죠. 헤라는 소스라치듯 놀랐다. 갑자기 재산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어머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복잡한 절차들이니까요. 그날 밤, 윤호와 세빈은 헤란의 집에서 잤다. 헤란은 뭔가 불안한 느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녘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통장은 찾았어? 응, 여기 있어. 예금이 꽤 많네. 집 문서는? 그것도. 근데 요양원 얘기 꺼냈을 때 표정 봤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걱정 마. 방법이 있어. 헤라는 몸이 얼어붙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 날, 그들이 떠난 후 헤라는 서랍을 열어보았다. 통장과 땅 문서가 있던 자리가 어질러져 있었다. 누군가 뒤진 흔적이 분명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조차 더 이상 안심이 되지 않았다. 헤라는 그날 오후 읍내 전자기기점으로 갔다. 아저씨, 집에 설치할 수 있는 작은 카메라 같은 게 있나요? 어르신, 요즘은 작고 성능 좋은 게 많아요. 이거 보세요. 점원은 동전만 한 크기의 카메라를 보여줬다. 와이파이로 연결돼서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어요. 헤라는 평생 다뤄보지 않던 기계였지만 필사적으로 배웠다. 설치도 점원이 도와주었다. 거실 책장 사이, 현관 근처, 침실 문 앞까지 총 3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 집을 드나드는지 지켜볼 수 있었다. 며칠 후 카메라에 놀라운 장면이 포착됐다. 윤호와 세빈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집 안을 뒤지고 있었다. 서랍을 열어보고 책장 뒤까지 살펴보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여기 예금 통장만 해도 몇 천만 원은 되겠어. 집값까지 하면 억은 넘을 거야. 빨리 요양원에 보내고 후견인 신청해야겠어. 근데 엄마가 쉽게 동의할까? 동의 안 하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헤라는 손이 떨렸다.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일주일 후 윤호가 낯선 남자를 데리고 집에 왔다. 중년의 남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엄마, 이분은 한빛정신건강클리닉의 김 원장님이에요. 헤라는 깜짝 놀랐다. 정신건강클리닉? 그게 뭔데? 김 원장은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르신, 요즘 혼잣말이 많으시다고 해서 한번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내가 언제 혼잣말을 했다고? 세빈이 고개를 저으며 거들었다. 어머니, 동네에서도 이상한 행동 하신다고 다들 걱정하고 계세요. 밤에 헛것을 보신다고도 하시고. 그런 적 없어. 누가 그런 말을? 윤호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미리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김 원장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간단한 검사입니다. 하루 이틀이면 끝나요. 그 순간 헤라는 카메라에 담긴 그들의 대화가 떠올랐다. 괜찮아. 의사는 다 우리 편이야. 입원만 시키면 재산 관리자는 우리가 돼.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법적으로 무능력자가 되니까. 몸이 떨렸지만 대응할 틈도 없었다. 갑자기 병원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흰 가운을 입은 간호사들이 헤란의 양팔을 붙잡았다. 뭐 하는 거야? 나요? 헤라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간호사가 주사기를 꺼내며 그녀의 팔에 찔렀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세빈의 냉혹한 목소리였다. 이제 끝났네. 빨리 서류 정리하고
통장명에 변경하자. 혜란의 의식이 사라져갔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철창이 있는 작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얀 벽, 차가운 바닥, 그리고 복도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음들. 여기는 한빛정신요양병원입니다. 간호사가 차갑게 말했다. 보호자분들께서 이번 수속을 맞춰주셨어요. 혜란은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데? 나 멀쩡해. 어르신.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약 드세요. 간호사가 여러 알의 알약을 건네주었다. 혜란은 약을 강제로 먹으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삼키는 척하며 혀 밑에 숨겼다. 나중에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뱉어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다. 식당에 나가 보니 대부분의 환자들이 멍한 눈빛으로 밥만 씹고 있었다. 약에 취한 것이 분명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거나 횡설수설했다. 혜란은 소름이 돋았다. 나도 저 약을 계속 먹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때 옆에 앉은 50대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약 먹는 척만 하세요. 저처럼. 혜란은 놀라서 그 여성을 바라봤다. 다른 환자들과 달리 눈빛이 또렷했다. 나도 억울하게 들어왔어요. 원래 간호사였는데 이름은 은주예요. 은주는 자신의 사연을 들려줬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나서 이혼하려 할 때 재산 분할을 피하려고 아내를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요즘 이런 일이 많아요. 재산 문제, 상속 문제 때문에 멀쩡한 사람을 여기 넣는 경우가. 혜란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럼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은주는 주변을 살피며 더 작은 소리로 말했다. 탈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서쪽 병동 비상구 잠금 장치가 고장났어요. 하지만 경보가 울려요. 2분 안에 빠져나가야 해요. 그리고 밤 12시에서 1시 사이 도대 시간에 빈틈이 생겨요. 혜란은 은주의 말에 희망을 붙잡았다. 며칠 더 관찰하며 기회를 엿봤다.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 경비원의 순찰 패턴, 비상구의 위치까지 모두 파악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살아서 나가서 내 인생을 되찾겠다. 은주가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나가시면 저도 좀 도와주세요. 저도 여기서 썩고 싶지 않아요. 혜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우리 함께 이 지옥에서 빠져나가자. 자정 무렵 교대 시간의 빈틈을 노려 혜란은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 간호사실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발소리를 죽이며 서쪽 병동으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서운 적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 있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다. 비상구 앞에 도착했다. 은주의 말대로 잠금 장치가 고장나 있었다. 문고리를 천천히 돌렸다. 삐익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환자 탈출, 환자 탈출. 병원 직원들의 발걸음이 쏟아져 나왔다. 혜란은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병원 뒤편은 산이었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핥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저기다. 저기 할머니다. 후레쉬 불빛이 그녀를 쫓아왔다. 혜란은 비탈길로 몸을 던졌다. 굴러떨어지며 옷은 찢기고 팔과 다리는 긁혔지만 계속 도망쳤다. 가시덤불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골에 무릎을 부딪히기도 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감수해야 했다. 1시간을 그렇게 도망친 후 추격 소리가 멀어졌다. 산 아래 마을의 불빛이 보였다. 혜란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마을로 내려갔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마침내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누더기가 되었지만 살아있었다.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 친구 박영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영숙아. 나야. 정혜란이야.
날 좀 데리러 와줘. 혜란아,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이래?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제발 빨리 와줘.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잠시 후 영숙의 경차가 도착했다. 혜란은 친구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쓰러지듯 안겼다. 혜란아, 너 왜 이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영숙아, 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영숙은 혜란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상처투성이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다. 일단 집으로 가자. 치료부터 하고. 그날 밤 영숙의 집에서 혜란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확인했다. 그 안에는 윤호와 세빈이 집을 뒤지며 의사와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건 범죄야. 혜란아. 영숙은 분노에 떨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혜란은 카메라를 꼭 안고 말했다. 이제 복수할 때가 왔어. 혜란은 영숙의 도움으로 읍내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변호사 최도연을 만났다. 최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신중한 성격이었다. 증거 영상을 보고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입니다. 불법 감금, 재산권 침해, 사기, 의료윤리 위반. 여러 죄목이 적용될 수 있어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먼저 혜란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다. 윤호와 세빈이 통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이었다. 그리고 불법 감금,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병원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며칠 후 경찰이 한빛정신요양병원에 수사에 들어갔다. 불법 강제 입원과 약물 투약에 대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김 원장을 비롯해 관련 의료진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았다. 은주도 증인으로 중요한 증언을 했다. 병원에서 돈을 받고 멀쩡한 사람들을 입원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의료진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신문과 방송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정신병원 불법 감금 사건, 친자식이 노모 강제 입원, 재산 탈취 목적으로 가족을 정신병자 만든 충격적 사건. 윤호와 세빈은 졸지에 지역 유명인사가 되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의미로 재판이 시작됐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다. 검사는 증거 영상을 제시하며 말했다. 피고인들은 노모를 정신질환자로 꾸며 강제로 감금하고 재산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감금이자 사기 행위입니다. 세빈은 끝까지 태연하게 주장했다. 저희는 시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해서 한 일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치매 증상을 보이셨거든요. 하지만 증거 영상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은주가 증인으로 나서서 병원 내부의 부당행위를 자세히 폭로했다. 환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약물을 투여해서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들과 결탁해서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기도 했어요. 윤호는 증언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처음엔 아내 말만 믿었습니다.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안전을 위해서라고 해서. 하지만 결국 제 욕심이 엄마를 배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혜란은 증언대에 섰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감금했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했나요? 저는 단지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마쳤다.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많은 사람들이 혜란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김 원장과 병원 관계자들도 재판에 섰다. 그들은 의료진으로서 환자의 상태를 판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수많은 증거 앞에서 변명은 무력했다.
병원 내부 문서에서 수익성 높은 환자라고 혜란을 분류한 기록까지 발견됐다. 재판은 2달간 계속됐다.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연이어 제보됐다.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세빈은 불법 감금,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윤호는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 원장과 관련 의료진은 의료윤리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또한 한빛정신요양병원의 의료기관 허가를 취소한다. 세빈은 끝까지 불복한다는 표정이었지만 윤호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다. 법정을 나서며 혜란은 복잡한 심경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윤호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다가왔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혜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니다. 윤호야. 언젠가는 시간이 말해주겠지. 그녀는 돌아서서 영숙과 은주의 팔짱을 끼고 법원을 나섰다. 밖에는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혜란 씨,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들에게 복수한 기분은 어떤가요? 혜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복수라기보다는 정의가 실현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판결 후 몇 주가 지났다. 혜란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보는 집은 그리웠지만 한편으로는 낯설었다. 서점의 먼지를 털고 책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영숙이 매일 찾아와 도왔고 은주도 퇴원한 후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혜란 언니, 이 책 어디에 꽂을까요? 아, 그건 소설 코너에. 은주야, 고마워. 언니가 저를 도와주신 덕분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제가 더 고마워요. 세 여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가족이 되어갔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그녀를 배신했지만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은 끝까지 함께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서점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혜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었다. 할머니,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책 한 권 사고 싶어서 왔어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동네가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혜란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밝아졌다. 상처는 아물어갔고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명절이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혜란이 먼저 이웃들을 초대했다. 영수가, 은주야, 그리고 우리 동네 할머니들 모두 오세요. 함께 명절 음식 만들어 먹어요. 그날 저녁 작은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혈연이 아닌 진짜 가족들이 모인 따뜻한 식탁이었다. 혜란은 모두가 둘러앉은 식탁을 바라보며 말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 은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다. 언니, 저도 이제 진짜 집을 찾은 것 같아요.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서로를 지켜주자. 세상이 힘들어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보름달이 떠오른 밤. 혜란은 홀로 나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달빛 아래서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쓰겠다. 다시는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 67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가족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이 얼마나 잔인한지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랑과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배웠다. 혜란은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서는 영숙과 은주가 내일 서점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언니, 내일 새로 들어온 책들 진열해야 해요. 그리고 동네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시간도 만들어 볼까요?
헤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서점을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새 여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들은 이제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몇 달 후, 윤호가 편지를 보내왔다. 교도소에서 쓴 것이었다. 엄마,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진정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헤라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영숙에게 말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헤라나.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그렇게 헤란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다. 비록 67세의 늦은 나이였지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은 것이었다.